자, 여러분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신라 말기의 정치 변동 그 다음에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략 한국사 교재 137페이지고요.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앞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수업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를 눌러주면 좀 노출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라 말기의 정치 변동과 호족 세력 성장입니다. 신라 말기 동요 보시면 8세기 후반 신라에서는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중앙 귀족들 간의 권력 싸움이 치열해지고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자, 여러분 중앙에서 분열해서 중앙에서 싸울 경우입니까? 중앙에서 적이 바로 눈앞에 있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합심해서 지방을 견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안에서 치고받고 싸울 때 뭡니까? 지방에서 뭡니까?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화되고 그 다음 밖에서 점차 독자적인 세력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지방에서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갖춘 호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권력은 뭐냐면 중앙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귀족이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이 호족이다 라고 해서 중앙 귀족 대 지방 호족 이렇게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다음에 전제왕권의 약화 붕괴입니다. 자, 무열계의 몰락이다. 자, 무열계 직계 자손들의 전제왕권은 진골귀족 세력. 그래서 이 무열계가 진골주의 한 가문인데 다른 진골귀족 세력의 도전에 동요합니다. 자, 전제왕권을 뒷받침해주던 김유신계 후손들도 몰락해 합니다. 자, 귀족들의 반란입니다. 무열계 열통의 마지막 왕인 해공왕 때입니다. 해공왕. 그래서 귀족의 반란인 대공의 난과 96각간의 난입니다. 그래서 귀족 반란입니다. 신라 중대 마지막 왕 때 연달아 일어났다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연달아 발생해서 이를 진압했으나 결국 해공왕은 김지정의 또 반란입니다. 김지정 반란으로 뭡니까? 살해당합니다.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전제왕권의 붕괴이다. 해공왕 때 일어난 김지정난을 진압한 게 상대등. 화백회 의장이죠. 화백회 의장 김양상이 해공왕을 피살하고 본인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즉위하는 것 자체도 막장이죠. 신라 하대는 왕권이 실추되고 귀족 연합적 정치가 운영되었으며 집사부의 시중보다 뭡니까? 그래서 신라 중대 전제왕권 강화될 때 집사부 시중의 권한을 강화했지. 그래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 더 약화되고요. 귀족의 이득을 대변한 상대 등의 권력이 다시 커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라 상대에서 자 중대로 갈 때는 뭡니까? 보시면 원래 왕족이 성골이지. 성골의 대가 끊겨요. 끊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무열계 진골이 즉위한 거지. 그런데 신라 중대에서 뭡니까? 자, 하대는 무열계가 대가 끊긴 게 아니죠. 자, 무열계가 권력에서 밀려나 뭡니까? 밀려나 무열계가 아닌 다른 진골이 즉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신라 중대는 계속 무열계가 왕할 때잖아. 그 전통이 붕괴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거야? 무열계가 빼앗겼어. 어떤 거야?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나머지 진골들이 힘만 있으면 누구든지 즉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왕위 쟁탈전입니다. 진골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해서 사병, 개인 군대요. 개인의 호위 군대를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진골족들이 자, 내가 왕할 테니까 나한테 붙어라 할 때 제가 좀 세 보인다 그럴 경우는 나머지 귀족이 우르르르 몰려가서 그쪽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병을 끌고 가서.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저쪽이 좀 유리해 보이면 또 저쪽으로 우르르르 몰려가서 뭡니까? 그쪽에서 뭡니까? 힘을 합해서 뭡니까? 또 왕을 제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신라 중대 왕위 계승 전통 어떤 거야? 무열계가 즉위하는 전통이 붕괴합니다. 무열계가 아닌 신분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진골족들 사이에서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자,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입니다. 자, 하대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 중에서 재위 1년 미만의 왕이 4명이나 돼요. 이건 숫자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재위 1년 미만이라는 건 뭐야?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닌 거지. 그만큼 혼란스러웠다.
자,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눈여겨볼 만한 나는 김원창이란입니다. 자, 보시면 헌덕왕 때에서 9세기 초에요. 자, 선덕왕이라는 왕이 죽고요. 내물계 김경신과 무열계 김주원이 서로 왕위를 다투었다.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보시면 신라 중대에는 무열계가 즉위했어요. 근데 무열계가 밀려났지만 그 무열계 가문은 남아있는 거지. 대가 끊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중대에는 우리가 왕했는데 해서 뭡니까? 경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김경신이 왕이 올라 원서왕이 됩니다. 그럼 무열계 또 밀리는 거지. 김주원은 아예 강릉으로 내려가요. 지방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무열계인데 무열계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어요. 우리가 중대 때에는 왕을 계속 배출했는데 왜 쟤네가 뺏어간 거야? 라고 해서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국호를 장한, 나라 이름을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 지은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진압당합니다. 자, 결과입니다. 일부 지방 세력들이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므로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김법문의 난입니다. 보통 여러분 시험문제 낼 때 김원창, 김법문의 난을 묶어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김원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김원창 아들도 다시 도전하는 거지. 자, 고달산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합니다. 자, 김원창 부자의 반란, 무열계지. 자, 무열계 직계들은 신라 중대의 왕을 배출했던 무열계 직계들은 육두품으로 강등됩니다. 육두품으로 강등.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열계, 중대 왕족이었던 무열계가 하대, 자, 김원창 그다음 법문의 난입니다. 주로 이게 실패하면서 육두품으로 강등되었다라는 건데, 이걸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골품 제도는 육두품이 진골되는 경우는 없어요. 신분 상승은 절대 불가합니다. 근데 강등은 돼요. 요건 알았어요. 자, 다음에 장보고의 난입니다. 9세기 중반이고요.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문서왕의 왕비로 간택하려다가 실패합니다. 난을 일으켰다가 염장에게 암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니까 난리가 나니까 농민은 몰락합니다. 자, 대토지 소유 확대에서 진성이 왕입니다. 노급을 토대로 한 유족들의 지배가 유지되는 한편 대토지 소유 어떤 거예요?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거예요. 권력자가. 이게 법이고 이제 없는 거지. 막장입니다. 수취제도, 세금제도의 우선입니다. 자연재해가 잇따르고요. 왕술과 규정이 사치와 향락은 또 즐겨야 돼.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 비용이 들죠. 국가 지정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채워야 되지. 어떻게? 농민에 대한 강압적 수치입니다. 농민들은 자연재해가 잇따르는데 정부에선 무지하게 세금을 뜯어가고. 그럼 반발하지. 농민 봉기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그래서 초적입니다. 초적. 고대에 있는 도적 때 얘기하는 건데, 풀뿌리 백성들이다. 민초라고 하죠. 초적이라고 합니다. 자,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진성여왕 때, 자, 상주에 일어난 원종애노의 난. 이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납니다. 원종애노의 난.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난이 있습니다. 빨간 바지를 입고 다녀서 바지를 붉게 해서 적고적이다. 적고적이다.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 확산되었는데요. 이제 원종애노의 난이 시험문제 정말 많이 납니다. 원종애노의 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있지. 고대 이후에 특히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 시대 때 반란이 되게 많아요. 조선시대 때 넘어가도 반란이 있는데, 특히 고대의 신라 하대의 난의 대표난은 원종애노의 난입니다. 고대를 대표하는 난이기 때문에 이건 시험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결과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호족입니다.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했다. 자, 호족들은 농민봉기를 배경으로 각처에 일어나 중앙정부의 통제에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에서는 뭐냐면 중앙의 귀족에 대칭하는 게 지방의 호족이에요. 한국사에서는 이렇게 호족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반독립적인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정부의 권위와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내가 유력자인데
이제 중앙정부 눈치를 안 보는 거지. 지방의 유력자가 뭡니까? 자칭. 나라에서 임명한 지방관이 아닙니다. 자칭 성주나 장구를 칭하면서 그 지역을 알아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호족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뭐뭐뭐뭐뭐 하라고 할 때 뭡니까? 말 안 듣지. 아, 내가 여기 성주 장군 뭐 이런 겁니다. 그 지역을 뭡니까? 알아서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반독립적인 세력이지. 그래서 뭡니까? 절반, 여기서 반은 절반입니다. 절반만 짜요. 절반만 독립이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야? 신라라는 틀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신라라는 틀거리 안에서 뭡니까? 자칭 나는 신라의 성주 장군인데 중앙에서 임명한 사람 아니고 그 동네는 알아서 지배하되 중앙정부 말은 또 안 듣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절반만 독립이고요. 자, 그럼 뭡니까? 완전 독립은 뭐예요? 본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즉위하는 거죠. 나라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방 호족은 뭡니까? 대부분이 반독립적 세력에 있습니다. 신라라는 틀거리 안에 있고 그다음 그 중에 호족 중에 누구? 견훤이 내가 왕이다. 그게 독립이에요. 그다음에 궁예가 또 내가 왕이다. 후고구려지 독립이에요. 그래서 뭘로 가는 거야? 독립한 나라들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가 있으니까 후삼국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반독립적 세력은 그런 의미입니다. 출신 서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방 유력자가 호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중앙의 진골 귀족인데 권력 투쟁을 벌이다가 지방에 내려갔어요. 밀려나서. 그 다음에 지방의 힘을 키운 뭐야? 그 사람은 진골 귀족, 혈통은 진골 귀족이지만 지방에서 힘을 키우기 때문에 지방에 있으면 호족이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예요. 몰락한 중앙 귀족. 중앙의 권력 투쟁에 밀려나 지방의 세력을 키운 진골 귀족이다. 혈통은 귀족이지만 지방에서 힘을 키우니까 호족이에요. 계속 중앙에서 계속 있는 애들이 귀족인 거지. 중앙 귀족, 낙향한 애들은 호족입니다. 토착 세력, 가장 많은 호족의 유형입니다. 촌주예요. 토착 세력이 중앙정부의 통제에 벗어나 독자적 세력을 만드는 것이고요. 자, 해상 세력, 무역에 종사하면서 뭡니까? 이 신라하대에 뭡니까? 치안이 안 좋아요. 무역할 때 뭡니까? 해적이 들끓을 때 본인이 자체 무장을 하지. 해적을 때려잡으려고. 그래서 재력과 무력을 축적한 세력으로 왕건입니다. 왕건이 원래 뭡니까? 바다를 통해 장사하면서 성장한 호족이에요. 자, 군진 세력. 자, 북진, 패강진, 혈구진 등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군대를 갔다 온 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사단장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3사단장, 뭐 백골 부대가 있다 치시면 뭡니까? 사단장. 이거 종신직 하면 어떻게 돼요? 해당하는 부대가 해당하는 사단장의 개인 부대화 돼버리지. 자, 여러분 뭐 군대니 뭐 공무원이니 뭡니까? 뭐 임기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사유화하는 걸 막는 거지. 근데 뭐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뭡니까? 지방에 내려보낸 뭐 사단장이 뭐야? 내가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해서 뭐야? 그 군대를 장악해서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농민 세력, 농민 봉기를 주도한 세력, 뭐 양길과 궁예 등이 있습니다. 자, 성격, 호족들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해서 자칭이야. 나라에서 임명한 게 아니야. 나라에서 임명한 벼슬아치가 아니고요. 자칭 성조군 장군이다. 그 지방의 행정과 군사권 장악, 경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라하대 육두품이다. 육두품. 신라하대 육두품이다. 자, 새로운 정치 이념을 지시합니다. 뭐 육두품이 뭡니까? 그래서 골품제의 한계 비판하죠. 그래서 육두품은 대체로 유학입니다. 유학에 기반다. 자, 당에 유학했다 돌아온 육두품 출신이 일부 유학생과 그 다음에 선종승엽이다. 그래서 여기는 육두품이라고 이게 묶여있는데 여기는 유학생이 육두품이고요. 선종승엽. 육두품 중에서도 선종을 공부하고 온 스님이 있었겠지. 근데 대체로 뭡니까? 이 유학생 육두품은 유학의 유교입니다. 유교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신라 골품제 사회를 비판, 새로운 정치 이념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진골 귀족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펼 수 없게 되자 대표적인 게 최치원입니다. 최치원. 그래서 진성 여왕에게 건의문 제시합니다. 시무십조 건의문을 제시해요. 이렇게 해야지 국정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씹혀요. 수용이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될 때 뭡니까? 이게
이게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되니까 옵니까? 안 되니까 옵니까? 안 되니까, 아이고, 참, 그냥, 편하게 살자 해서 은거예요. 은거. 근데 최치원의 경우는 이런 케이스고, 나머지 육두품 어떤 거야? 이럴 바엔 갈아엎자. 호족에게 내려가요. 호족의 책사가 됩니다. 책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치원의 경우는 은거 아니고요. 호족 세력과 연계해서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육두품 대부분 공부한 사람들이지. 자, 여러분, 뭐, 삼국지 뭐 이런 소설을 보면 뭐가 있어요? 뭐 유비한테는 뭐 장군, 뭐 관우장비 이렇게 있는데 뭡니까? 관우장비 말고도 뭐야? 뭐 외교한다거나 법을 만든다거나 뭡니까? 책략을 짠다거나 요런 게 뭡니까? 요런 역할을 하는 게 제갈량이지. 그러니까 육두품의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족의 군사력을 갖춘 호족에게 내려가서입니까? 호족의 책사, 책략을 짜는 전략을 수립하고 요런 역할을 하는 게 육두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 신라 하대를 묻는 문제 중에서 뭡니까? 가장 뻔한 문제가 요런 유형의 문제예요. 요런 유형의 문제 뭡니까? 잘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잘 대비하시면. 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시대 상황입니다. 자, 진골귀족은 경제 기반을 확대해서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투쟁을 벌입니다. 왕위 쟁탈전 치열해지면서 이 앞에 공부한 내용이죠. 하대예요, 하대. 하대를 기준으로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지방에서 호족 세력들이 등장했다. 헌종의 대표적 사원으로 구산 선문이 세워집니다. 이건 나중에 문화 파트에 또 배우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방의 호족이 선종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육두품 세력이 왕과 결탁해서 정치 중심으로 부상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지막 살펴본 거랑 맞물리는 거지. 이게 신라 중대 얘기죠. 신라 중대 얘기고요. 신라 하대 때 전제왕권이 해체되면서 육두품이 찬밥이 돼요. 그래서 육두품이 뭡니까? 육두품이 은거하거나 지방의 호족과 연계해서 반신라화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 파트를 끝냈습니다. 정치 파트를 끝냈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경제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